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마다 만나 뵙는 코너 B 상담소와 경제만화방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형 소장님 모시고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라는 좀 시끌시끌합니다. 네, 요즘에 네. 드디어 한동훈이 칼을 뺐습니다. 네. 윤석열과 전면전을 사실상 선포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네. 어제 갑자기 속보가 뜬 게 한동훈이 도이치모터스 그 수사 관련해서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검찰이 내놔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이 얘기는 구속시켜라 이건데, 구속까지 못 시키더라도 기소하라는 거 아닙니까? 일단 기소는 하라는 얘기죠. 재판에 네. 붙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선을 좀 돌려야 된다 저쪽으로. 왜냐하면 JTBC 지금 날마다 도이치모터스 터지고 있고, 김건희 건 관련해서는 뭐 명태균, 김대남 뭐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뭔가 끊고 가긴 가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한테 네. 특검 받아라 계속 이렇게 나올 테니까, 맞습니다. 야 검찰 니네가 좀 해.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흥미로운 기사를 냈습니다. 어제 일면의 탑으로 윤석열과 한동훈 독대한다. 재보선 선거 직후에 이렇게 사실상 합의됐다. 이거를 이제 일면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 했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한동훈 측에서 이렇게 결심이 섰다는 것을 뭔가 통보하지 않았을까? 대통령실에 알렸을 거고, 그래서 독대를 요청했고, 왜냐하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을 때 날아가자는 당대표직? 그죠. 근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내 책임 아니야. 지금도 이번 선거도 김건희 선거야. 김건희에 대한 국민 심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텐데, 네. 이걸 지금 이야기하지 못하면 선거 끝난 다음에 참패한 다음에 변명 내봤자 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 승부수를 띄운 건데, 주변에서 너 이렇게 가다가는 차기 대선 뭐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거의 하프 게임이잖아요. 네.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너는 어차피 끝난다, 정치 생명. 네. 이번에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특히 명태균이 김건희 관련해서 계속 쏟아내는 거 보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흐름이 이상하죠. 흐름이 안 그래서 거기에는 또 한동훈이 그렇게 깊게 연루돼 있지는 않아. 명태균 건에서는 적어도. 네. 그러니까 지금이 찬스다.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한동훈 입장에서는 일단 살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네. 또 지금이 쉽게 하면 물 들어왔을 때 아닙니까? 그렇지. 노조해야 될 때인데 얘가 이제 안 적고 있으니까 네. 주변에서 압박도 가하고, 예. 너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렇지. 뭐 이러기도 하고, 또 하는 부추기기 됐을 거예요. 예.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예. 해라. 예. 지금처럼 좋은 때가 어딨냐. 그렇지. 사실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뭐 윤석열 지지율은 바닥이고요. 네. 날 따라서 폭로가 막 터져 나오고 있고, 예. 이 과정에서 조중동을 비롯해서 극우 세력, 예. 언론들이 다 돌아섰단 말이에요. 맞아요. 요즘에 채널A, 동아일보, 뭐 KBS, SBS 가릴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한동훈한테 큰 힘이 됐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쫄보인데 네. 이 정도까지 하면 안 하면 죽어야죠. 사실.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막 뭐라 했을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 발언 직전에 나왔던 게 월요일인가 뭐 이번 주에 그거 했잖아요. 원외위원장들과 그 한동훈이 만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김건희 성토대회가 이루어졌는데 네. 공개행보 자제해야 한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 그게 보도가 되니까 기자들이 한동훈 부산 금정 지원 유서에 갔을 네. 때 많이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심하게 답변한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야 그게 뭐야 임마. 좀 그러지 좀 마.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예를 들면 그건 당연하고 그걸 넘어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아유 진짜 한동훈 쫌팽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너 욕도 먹은 거야. 그렇죠. 역시 한동훈 안 돼. 이런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어제 세게. 세게 예. 나온 거예요. 도이치모터 수사 검찰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 그 얘기는 기소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기소하라는. 한동훈 인생에서 아마 가장 최대로 용기를 쥐어짜서 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드디어 이제 한동훈과 윤석열 전면전. 꼭 전면전까지 아니더라도 김건희하고는 전면전에 돌입했다. 뭐 한동훈하고. 김건희하고 한동훈이 틀어지면 윤석열은 종속 변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갑자기 중재자가 되겠어요. 아니면 한쪽을 편들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네. 김건희의 앞잡이로서 충실하게 한동훈을 공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윤한 갈등이 아니고 김한 갈등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본질은 김한 갈등이다. 그 맞는 말씀이네. 야, 근데 김건희가 부의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요즘에 다 드러나죠. 네. 김대남 폭로에서도 그렇고 명태균도 그렇고. 명태균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야, 국정을 좌지우지한 장본인이 바로 김건희다. 네. 이거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네. 된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만평 하나 보고 갈까요? 자, 여기 오늘의 만평 보면 말이죠. 여기 이제 커뮤니티에서 뜨고 있다는데 야, 윤석열 차에서 어디 보자. 무슨 대화를 나눴더라. 저기 명태균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 카톡에 네. 텔레그램으로 대화 나눈 게 많잖아요. 김건희랑.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하고도 했을 네. 거고 주요 정치인들하고 다 했으니까 결국 발도 올려놨잖아요. 족발 열차.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은- 명태균이 실세라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주인이라는 거지. 그렇죠. 김건희하고 윤석열 다소곳하게 손 모으고 있잖아요. 저런 사람이 아닌데 다리를 쫙빨 하고 있어야 하는데 다소곳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야, 나는 저걸 보면서 말이죠. 천공은 요즘에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명태균 저렇게 설치는데. 그래서 내가 대접을 이렇게 크게 못 받았구나. 아. 그런 걸 느꼈을 수도 있죠. 혹은 뭐 미리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명태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 천공이. 네. 근데 지금 드러난 걸 보면 예. 오히려 천공보다는 명태균이가 더 실세죠. 실세예요. 네, 실세죠. 네,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왜냐하면 천공은 정치 내부의 속사정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맞아요. 네. 말도 안 되는 뜬금없는 것들 있잖아요. 국정 의제로 네. 뭐 이거 해라 네. 저거 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많이 했고 자기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광을 좀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치 생리를 좀 알아야 코치를 또 구체적으로 그럼요. 하게 돼 있고 네. 그러면은 명태균이 한 수위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명태균이가 천공을 평가할 때 아주 낮게 평가하잖아요. 예.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는 사람 정도로 묘사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하찮게 대하는데 한마디로 실세는 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그 원래 이제 선거 때 윤석열 선대위에 일했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네. 팀장격으로 일했던 사람들 중에 좀 용산에 못 들어간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들이 이제 한마디씩 지금 뱉고 있어요. 그 자기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등등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태균 별거 아니야. 걔 별로 공헌도 안 했는데 지가 다 했다고 주요한 일들을 광을 팔고 있다. 택도 없다. 이런 발언들을 막 내뱉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김 여사하고 가까웠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내 신세는 이런 거야. 뭐 이런 한탄죠. 참. 이게- 윤석열하고 가깝다는 얘기는 안 하네 아무도.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김재원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명태균은 허풍쟁이다. 네. 뻥쟁이다 한마디로. 네. 그리고 브로커다. 뭐 이렇게 이제 폄하하면서 듣보잡이었다. 그러면서 나 자기는 만난 적도 없다.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자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도 발끈했어요. 네. 야 김재원 너 뭐 저거 시장 선거 떨어지고 어쩌고 이제 별거 없었지 않냐 이렇게 쳤는데 그때 김재원이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이 입당하기 전날 자기랑 만났다. 그러니까 내 의견을 들어서 국민의힘 입당한 거 아니냐. 그리고 입당을 옆에서 자문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을 텐데 마치 명태균은 지가 얘기해서 관철된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지 몰라도 걔가 뭐 좌지우지 윤석열 좌지우지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더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별거 아니라는 얘기지. 그 윤한홍이 친윤계 중에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윤한홍. 네. 경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윤한홍은 또 9월 달에 창원에서 윤석열 그 선거 과정에 대선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내려왔을 때 멀리하라고. 멀리하라고 명태균 네.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끄덕끄덕 했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목요일 날 노정면 의원이 큰 걸 하나 터뜨렸어요. 네. 국민의힘 그 당원 명부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안심원을 통해서 그거를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이 있는 미래한국연구소가 그거를 수행을 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당원 DB 유출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다르게 당원 명부를 각 대선 후보들한테 제공을 한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심번호화해서 직접 그 흔히 말하는 핸드폰 번호를 모르게 가상의 번호로 네. 이렇게 줘서 문자 발송이나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준 것 같아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네. 근데 그게 조사 시점이 10월 20일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한홍이가 9월 달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10월 20일경 이렇게 중요한 조사를 당원들에서 압승을 해서 윤석열이 그 대선 후보가 된 거예요. 홍준표를 이기고 홍준표는 여론조사에서 홍준표가 이겼고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윤석열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여론조사를 어디다 맡길 건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네. 그거를 명태균한테 맡긴 거 아닙니까? 윤석열 캠프가. 그거 공식적으로 맡긴 겁니까? 돈 주고? 그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 네. 확인은 안 되는데 네. 그건 맡긴 건 분명해.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보고서가 발견됐고. 그걸 보고한 건 확실하죠. 그렇죠. 윤석열한테. 그건 이제 캠프에서 맡긴 거죠. 왜냐면 아까 있던 그 DB는 각 캠프에 줬으니까 여론조사를 어딘가를 맡길 거 아닙니까? 2번 했더라고. 그러니까 가장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거든 여론조사. 그런 중요한 조사는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 실력도 중요하지만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명태균이 흔히 말하는 대통령 김건희 대통령 후보와 김건희의 귀를 잡고 있었다 한마디로 그만큼 신뢰관계가 탄탄했다는 건 윤핵관이 그 중간에 비토를 놨지만 윤핵관들의 이야기도 안 듣고 맞습니다. 명태균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적어도 11월 5일 날 대선 후보가 결정이 돼요. 네. 윤석열 국민의힘이 네. 그러니까 그 레이스 중에 10월 20일이 막판인데 그때까지도 명태균을 신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뭐 지금 뭐 윤한홍이 이야기하는 거 장제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택도 없는 얘기다. 홍준표도 가세에서 깎아내리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네. 명태균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별거 아니다. 근데 이렇게 일제히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더 의심스럽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제가 이 얘기는 드립니다. 저도 뭐 대선 자문을 많이 했으니까 컨설팅 많이 해주는데 후보들이 말이죠. 대선 후보들이 국회의원들 3선, 4선, 뭐 5선 하는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대선 때. 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이 막 접촉하잖아요. 네. 다 자기 정치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나중에 뭐 대선 저기 대통령 되면 뭐 장관 자리라든가 어떤 자리 욕심이 많아서 되게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뛰는 척만 하지 그게 목숨을 걸고 여기 모든 인생을 걸고 뛰어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측근이나 참모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걸 걸고 뛰어들거든요. 사실 자기 정치 인생을 걸고 그리고 실력 있는 이 외곽에 국회의원들이 아닌 여의도 바깥에 있는 실력 있는 전략을 자문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정치 평론을 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대선 후보들이 많이 의존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여의도 밖의 시각으로 이걸 어떻게 보지? 왜냐하면 여의도 안에서 듣는 얘기는 뻔하니까 외부에 한 발 떨어진 사람들이 또 정확히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흔히 말하는 선대위의 공식 체계에 없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비선이죠. 그렇죠. 비선 실세들이 있고 그 핵심 그룹들이 늘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명태균이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궁금한 거는 왜 김한길이 이 대목에 조용할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자 봐봐요. 윤석열이 대선 뛰기 1년 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처음에 펌프질 했던 그룹 중에 하나가 김한길이었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김한길도 있었고 좀 지나다가 이렇게 명태균 같은 애들이 붙은 거거든. 네. 여론조사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그걸 통해서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설득도 하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비공표 조사 결과를 들이대고 자 이대 당신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나가십시오. 막 이렇게 부채질 했다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김한길이 그 정도의 신뢰를 받았다면 이런 정도의 움직이는 그 사람들은 김한길 눈에 다 포착이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만약에 김한길이 그 당시에
권력을 틀어지고 있었다면. 네. 근데 지금 김한길 조용하고 명태균도 김한길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을 안 해요. 이게 저는 또다시 이 부분도 밝혀져야 한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언론이 기자들이 김한길에 가서 한번 묻고 또 명태균한테도 아니 우리가 듣기에는 최초에 윤석열 후보한테 김건희한테 신뢰받았던 게 김한길 라인이라고 들었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태균 씨?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그게 좀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 네, 명태균을 파면 진짜 5만 가지가 다 나올 것 같아요. 아주 뭐 재밌는 네, 사람입니다. 재밌는 친구예요. 근데 제가 소장님 이제 심리 분석가니까 어떤 사람은 보여집니까 명태균?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점쳐봐야 되는데 하나는 그냥 단순한 정치 브로커일 수도 있어요. 그 폄훼하는 대로 그 뭐 김재원이나 홍준표 말대로 그냥 여러 브로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강 큰 사기꾼 정도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일단 뒷배를 상당히 과시하면서 그걸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천공과는 달리 천공류와는 달리 통계라든가 말빨이라든가 네. 정보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예. 상대를 끌어당기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가스라이팅 능력도 상당한 사기꾼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게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네. 브로커 중에서 상당히 수가 높은 브로커를 이제 볼 수 있는 게고 또 하나는 이 명태균이 중요한 자리마다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준석을 당대표로 띄우는데도 명태균이 영향을 미쳤어요. 네. 지금 본 바에 하면. 둘이 굉장히 가깝다고 네. 알려져 있고 여론조사 통해서 그렇습니다. 도움을 줬다. 뭐 이런 네. 얘기 나오죠. 뭐 명태균의 말을 빌자면 자기가 이준석 대표로 만들었다 이런 건데 뭐 이게 모르겠고 과장일 거기까지. 수도 있지만 예, 예. 영향을 준 건 사실인 것 예, 같고 예. 또 승부처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대통령 선거 시기에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 그렇죠. 이것도 명태균이 개입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중요한 대목마다 꼭 명태균이가 등장해요. 근데 명태균이 한 역할을 보면은 소위 이제 큰 손이 있다고 치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었던 네네. 그 큰 손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낸 겁니다, 사실. 아 대리인으로서. 네,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큰 손의 하나의 현장 집행하는 사람, 대리인 정도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네. 이 명태균이 한 행동들이 이해가 되죠. 왜 이준석을 띄웠을까? 왜 윤석열한테 돈도 안 받고 여론조사를 해서 밀어줬을까? 이렇게 이제 큰 손이 원해서 그랬을 수 있거든요. 그 작전을 하느라고. 네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상당한 고단수의 공작원에 가까운 이런 사람일 테니까 뭐 쉽게 건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 있잖아요. 네. 돈 못 받고 3억 7천, 3억 네. 6천. 그거만을 챙기고 물러날 사람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권력 5년 동안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를 관여하려고 했을 거예요. 네. 뭐 인사 문제 네. 아니면 무슨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어떤 뭐 어디 업체하고 결탁이 돼서 뭐 특혜라든가 이런 거에 끼어 있다든가 뭐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다 안 드러났으니까. 네. 그런 게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여론조사 통해서 300억짜리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자기는 생각할 텐데 돈은 3억 6천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물론 그건 2, 3월 달에 들어간 돈이고 그 전부터 한 것까지면 더 들어갔겠죠. 한 그렇죠. 5억이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부는 뭐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건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네. 그러나 어쨌든 그 효과 여론조사 효과는 50억짜리 30억짜리가 될 텐데 네. 그걸로 과연 만족하고 물러났을까? 김영선권 공천 그거 하나만 받고 그래서 단순하게 이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만 움직였던 브로커, 예.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만 움직인 브로커였다면 네. 납득되지 않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데 오히려 큰 손의 집행인으로서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한 거라면 납득이 좀 되죠. 그러면 돈은 누가 대줄 수도 있고 대줄 수도 큰손이 있죠. 그렇죠. 뒤에서. 아니면 뭐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임무를 완성한 거에서 의의를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봐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요즘에 검찰에 이렇게 좀 쫓기잖아요. 수사를 네. 받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한 달이면 하야 탄핵 네. 감당이 되겠냐라고 협박성 발언도 했는데 네. 이건 어떤 의도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지금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검찰이 쫓기는 상황. 지금 하는 말과 행동 이런 걸 봤을 때는 막 당황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명태균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언론에 드러나서 막 여러 가지 수사도 받게 되면 네. 좀 밀리는 듯한 이제 초조해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굉장히 당당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윤 누구 의원이 유란호. 네. 뭐라고 하니까 바로 받아버리잖아. 바로 올리잖아요 페이스북에다. 네. 너 빚이나 갚아라 뭐 이런 식으로. 빚이나 그런 식으로. 옛날 여론조사에서 돈 다 안 줬다 이런 투예요. 네, 하여튼 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이준석이 뭐라고 하자 바로 사진 올리고 툭툭 하는 거 보면 안철수 뭐 얘기하면 사진 올리고. 이거 네. 이거 그런 거 보면 네. 참, 이 사람도 그 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특징을 이 관종기도 있고. 근데 관종이라 그러면 네. 일부러라도 많이 터트려서 주목을 받으려고 할 텐데 이 사람 그런 것보다는 네. 까불어 그러면 사진 한 장에서 입담으로. 근데 이 말투가 하야 이 탄핵 발언 한다니면 이건 엄청 센 거 아니에요? 세죠. 검찰 니네 나를 감당할 수 있겠어?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김건희 윤석열한테 윤석열 빨리 검찰 문제 해결해. 수사 문제 해결해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만약에 사기꾼이다. 간이 큰 사기꾼이다 그러면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협박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야, 나 들어가서 다 터트리면 너희 다 죽을 텐데 네. 가만히 있을 거야 너희들? 이 얘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큰 손의 일부 아까 얘기했던 대리인이라면 네. 작전적으로 내가 차근차근 폭로하면서 윤석열을 벼랑으로 몰겠다.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쥐고 흔들려고 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방어적인 폭로만 하고 그치느냐 네. 아니면 뭔가 계속 터트리면서 윤석열을 궁지에 모느냐 이걸 이제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나온 걸 보면 네. 일단 검찰이 수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죠. 그러니까 검찰이 완전히 죽게 돼 있잖아요. 네, 지금 네. 이 정도로 폭로를 하고 있고 증거들이 막 나오는데 그렇죠. 안 했다? 네. 그럼 검찰이 날아가게 돼 있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할지는 모르겠으나 수사는 들어가고 개인 비리 비슷하게 개인의 뭐 이렇게 자가 발전해서 지가 허풍을 좀 떨었고 몇 가지는 좀 뭐 예를 들어 김영선과 관련된 거 네. 뭐 이런 거 돈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걸지 모르는데 핵심은 사실 지금 뇌물죄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선을 공천 대가로 준 거. 여기 이제 드러나면 그건 완전히 골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탄핵 아닙니까? 사실. 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그런 의심도 해요. 2월 달에 수사가 시작됐는데 검찰 수사가 그때 윤석열이 저 독일하고 그 독일 회의 순방을 갑자기 그 중단합니다. 안 갑니다. 연기를 해요. 그때 협박을 세게 했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예. 이 명태균이 윤석열 내외 부부를 대상으로 그리고 그때 김영선 진행하는 문제 그 김해 공천 관련된 것도 불거진 시점이 그때거든 2월 달에. 그러니까 자기 김해 가는 공천은 김건희가 자기 마음에 쏙 들도록 답변을 안 주고 있고 네. 그리고 검찰 수사는 시작되고 그러니까 명태균도 뚜껑이 열릴만 해서 돈도 못 받았었는데 응? 너 주고 싶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론 그 전에 이제 공천 대가로 줬다 치더라도 이번 총선에 거기까지 다 그것만 가지고 성이 찼다고 볼 수는 없을 테니까 자기 이제 검찰이 들어오니까 뭔가는 여기서 윤석열 부부가 그거를 무마를 시켜달라라고 세게 아니면 나 터뜨리겠다. 지금 행태로 보면 센 걸 터뜨릴 수 있잖아요 스타일상.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협박을 했을 가능성이 네.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밝혀져야겠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밝혀지면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은 윤김과 결별 상태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하는 거 봐서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둘이 화해가 안 되죠. 이만까지 그렇죠. 터뜨렸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이 사람을 살려주고 자기들도 조금 안전을 보장받은 정도에서 타협을 하든가 아니면 타협이 불가해서 이 사람이 계속 터뜨리든가 지금 둘 중에 하나에 아니면 이 사람이 신변에 위협이 따를 수도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 지금 김재원 최고는 빨리 구속시키라는 거예요, 검찰이. 그럼 과연 하야 탄핵 되는지 한번 보자. 뭐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밖에 나와 있으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빨리 입을 닫기 위해서는 구속 빨리 시키는 게 답일까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 뭐 핸드폰이든 뭐 어디든 하드 디스크든 새로운 뭐 증거 자료를 자기가 만약에 은폐를 해놨다 이러면 이제 만약에 구속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터뜨리려고 할 텐데 그 만약에 김건희 측에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막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다른데 증거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할 거고 그런 지금 상황 아닌가. 지금 국면이 그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근데 좀 여유만만한 거 보면은 믿는 구석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뭔가. 왜냐하면 국정감사도 지금 안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실 자기 신변 안전 같은 걸 걱정하면 국정감사 나가는 게 좋거든요. 가서 웬만한 거 터트려서 차라리 네. 이슈의 중심에 서고 뭐 이런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선택적으로 폭로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그러고 있죠. 네, 국정감사는 안 나가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터트리는 중이에요. 그런 거 볼 때는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신변 안전의 문제, 생명의 위협을 사실 받을 만한 그렇죠. 첫째가는 대상인데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죠.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보면 아까 네. 저기 소장님이 얘기했던 뒷배 큰 손이라는 뒷배가 있는 거 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느낌까지. 이 사람이 지금 막 너무나 많은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한 신뢰성, 네. 신빙성 어떻게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과시 성향이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다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자기과시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 자기과시성 발언들은 과장이나 허풍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자기과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자기가 개입되지 않은 것들 있죠. 네. 특별히 그런 것들과 관련된 진술이나 이 폭로는 진실일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과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관련됐을 때는 하는 거지 남의 얘기할 때는 별로 과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왜곡할 동기가 약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과장되게 얘기하는 건 좀 새겨들어야 되지만 단순하게 팩트 같은 걸 얘기했다. 네, 뭐 네. 그런 거는 상당 정도 의심할 만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김종인 만날 때도 뭐 자기 옆에 있었다 이런 건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그 정황, 그러니까 드러날 만한 정황에 대해서 몇 가지가 사실과 관련된 얘기를 제법 네. 했어요.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얘기하는 것도 저걸 그냥 뻥으로 그렇죠. 허풍으로만 보기에는 맞습니다. 그동안에 자랑이 몇 가지 확인된 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칠불사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었고 안철수하고 안 만났다는데 사진을 턱 보여주고 그렇죠. 뭐 이런 게 몇 개 있으니까 네. 완전 무시하지는 못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 거짓말하면 장사가 안 돼요. 그렇죠. 진실을 섞어야. 아니, 원래 브로커들이 그렇죠. 그럼요. 예, 네. 기본은 깔고 가고 네네. 거기에 이제 얹혀서 자기 자랑 뭐 이런 걸 좀 세게 하는 거죠. 그래서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또 터무니없는 그 허풍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다. 그 소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론조사 비용 그거 왜 윤석열이 안 줬을까? 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네. 이제 그게 비공표용 조사도 있고 공표용 조사도 있고 뭐 섞여 있다고 늘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공표용 조사야 언론사 발주 조사니까 그건 못 준다 하더라도 비공표로 만약에 그거를 자가 발전해서 명태균이 알아서 막 자기가 좋아서 막 해서 갖다 주고 나중에 자기는 돈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돈을 안 줬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윤석열이 사전에 그렇게 시켰거나 아니면 사전에 이렇게 조사하겠습니다 보고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입을 닫고 돈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네. 거기까지 드러난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왜 돈을 못 받았다 보십니까? 뭐 명태균이 이걸 돈을 달라고 뭐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윤석열한테 있어요. 네. 뭐 이거 해줄 테니까 나중에 돈 주실 거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당연히 제가 여론조사 자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돈 달라는 얘기지. 정치권 출신 대선 후보라면 상식적으로 네. 그 돈이 들어가겠으니까 야 캠프에서 그러면 여론조사 발주해 네. 아니면 정당에서 발주해 뭔가 이렇게 지시를 그렇죠. 했을 텐데 그렇죠. 야, 그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네. 그거를 잘 몰라서 그랬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떼먹었던가. 의도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명태균 입장에서는 도둑놈들 사이에도 상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켜야 될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여론조사를 해줬으면 응당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 줄 거라고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아, 당연히 했겠죠. 예. 근데 안 주네. 그러니까 이거 뭐 없는 겁니까? 했을 때 야 공천권 줄게. 그러니까 그게, 김영선. 그러니까 그게 명태균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네. 여론조사 비용 자체는 3억 얼마짜리 들고 갔지만 나 이거 30억짜리예요 사실. 그렇죠. 이거 100억짜리입니다. 후보님 네. 이거 100억짜리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겠지. 그러죠. 근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근데 이거 기본 비용도 안 줘? 그렇죠. 에라이 씨. 예, 이렇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했을 것 반띵. 같아.
비용 보전. 예. 야 영선아, 응. 나 돈 못 받았어. 거기도 못 받았고 선거 때 자기 돈 넣고 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뭐 9천만 원 들어가 봐 이게 복잡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너 돈 좀 내. 반 그거는 잘라서. 김영선이 무조건 내야 하는 돈이야. 명태균 입장에서. 예. 선거 때 우리 돈 가지고 꼬라 박았잖아. 그렇죠. 돈 내야지 마.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더 요구했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윤석열, 김건희가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주기 싫어가지고 명태균과 거리를 뒀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결별하게 되는 원인이 이런 데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되게 이렇게 공헌하는 애들은 뭐 돈을 못 받으면 네. 뭐 그런 공천에 개입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어떤 뭐 기관장으로 간다든가 네네네. 아니면 뭐 인사를 여러 명 추천해서 거기서 뭔가 이 네. 그냥 큰 돈을 이익을 좀 버는. 이익을 네. 챙긴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아직 거기까지 드러나는 건 없어요. 그렇죠.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능성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큰 손의 작전을 집행하는 대리인이었다면 네. 돈에 좀 구애받지 않고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냥 이거는 윤석열을 밀어서 당선을 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네. 그 당시에 극우 보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서 당선시키는 게 급선무였거든요. 돈을 따질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두 번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김영선의 처신은 어떻게 보세요? 그 명태균한테 꼼짝을 못 하잖아요. 국회의원이. 그 김영선이라는 사람은 물고기 배설물이 있는 수조물을 손으로 마신 사람 아닙니까? 예, 떠서. 예.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시죠? 예. 일반인 하라 그래서 못해요. 못하죠. 야, 너 1,000만 원 줄게. 그 똥물 좀 먹어봐. 그럼 누가 그걸 먹습니까?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 김영선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국회의원이고 어디를 나왔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가스라이팅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그거는 예. 자기를 망가뜨리지 않는다면, 네. 즉 자기 혐오, 네. 자기 뭐 불신, 자기 파괴 이런 성향이 없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 명태균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김건희가? 김건희가 처리할 수 있을까가 이제 의문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암살이라도 해서 없애치우고 증거를 싹 없애지 않는 한 뭘 터뜨릴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 명태균이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을 봤을 땐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뭐 안철수가 한마디 하니까 사진 짱. 뭐 누가 하니까 사진 짱. 그러니까 요건이 네. 멘붕에 빠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뭘 얼마나 들고 있냐.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섣불리 대응을 못 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캐비넷보다 더 강력한 뭔가 얘가 뭘 쥐고 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말로 뭐 암살이라도 사주하지 않고는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명태균하고 타협을 봐서 살려주기에도 지금 너무 많이 상황이 너무 많이 나갔어. 악화됐고 네. 그 덮어주기에도 네. 주워 담지 못하는 네. 상황에. 이걸 쳐서 작사를 내자니 뭘 터뜨릴지 모르겠고. 그러면 지금 거의 제2의 최순실 사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상이라고 봐야죠. 그 이상이잖아요. 사실은 네. 처음부터 만드는 과정부터 맞습니다. 대선 후보로 만드는 네. 과정부터 모든 걸 관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명태균의 말에 신빙성이 좀 없다 하더라도 뭐 일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네. 윤석열을 대선 주자로 띄우고 그것도 뭐 여론조사 같은 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조작도 좀 했을 거고요. 예. 그거 띄워서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여러 사람이 힘을 붙여서 대통령으로 올리고 이런 과정이 다 기획됐다는 거고 배후에 어떤 사람들이 작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네. 최순실 사건하고 비교가 안 되죠. 탄핵으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분위기가? 저는 명태균이 예. 탄핵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 자기가 나중에 예. 약간 그래도 역사의 한 페이지 나올 수 있잖아. 뭐 그런 건 안 바랄 거고요. 명태균 역사의 한 페이지는 안 바랄 거고 감옥에 혹시 가게 되더라도 좀 덜 살다 나올 수 있게. 그러려면 윤석열 파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 지금 야당 쪽에 제보 많이 해서 네, 그렇죠. 해야지, 원래대로라면 자기가. 아니면 한동훈한테 팔든가. 그렇지 한동훈한테 그래서 한동훈이 그걸 들고 독대를 하든가. 어. 그러면 윤석열한테 압박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예, 야, 내가 너 살려는 드릴 테니까 이 정도는 양보하고 나 좀 세워줘.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겠네. 있겠죠. 지금 예. 이제 만약에 지금 한동훈이 김건희하고 각을 세워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명태균은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쪽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 그렇다고 야당 가기는 그렇고 네, 지임제가 많아서 그렇죠.
그리고 큰손 입장에서도 뭐 한동훈 어차피 세워야 될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네. 윤석열 날리면.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 한동훈과 손을 잡는 거는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소장님은 늘 큰 손은 일단 미국이고 네. 그 다음에 뭐 네, 세력들. 세력들 그런 친미 세력들, 네. 친일 세력들. 네. 근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윤석열이 네. 한동훈과의 독대를 수용한 것도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전 수용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원래 그 민심을 거역할 수 없어요. 어느 선에 딱 도달하면 정치라는 게 늘 그렇더라고. 근데 그 타이밍이 지금 너무 늦어갖고 효과가 별로 없을 텐데 한동훈이 생각한 것보다는 효과가 적을 테지만 한동훈이 어쨌든 차기에 자기가 지금 다시 뭐 무슨 변호사를 하겠어, 뭘 하겠어, 정치권에 입문했으면 나름대로 자기도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딱 온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도 뭐 어쨌든 한동훈을 거부하고 계속 안 만나주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거 왜냐면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때 특검 변수가 있어서 그렇죠. 8명만 좀 4명만 더 확보해도 이거 통과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칼자루는 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원래 윤석열과 한동훈 관계에서 윤석열이 항상 위에 있었지만 지금 국면은 다르다는 거죠. 네. 한동훈이 삐뚤어지면 윤석열은 골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탄핵에만 찬성해도 네. 골치 아프죠. 네.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최대한 한동훈을 얼르고 달래서 서로 타협책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또 검찰 분위기도 심상치 않아요. 네. 그동안 무조건 정권 편에 들었는데 검찰 정권이니까. 근데 이대로 가다 우리 다 죽는다. 그렇죠.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JTBC 검찰발 도이치모터스 사건 내용들이 계속 흘러 네. 들어가잖아요. 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통째로 넘어간 것 같은 느낌도 네.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들도 고민에 좀 빠진 게 아닌가. 아니 뭐 극우 세력 전체는 아니더라도 네. 전 다수가 네. 윤석열을 이제 폐기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이게 동아일보 사설 이런 걸 보면 예. 김건희를 쌓고 있다가 우리 다 죽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맞아요. 조선일보도 예. 그러고. 예. 예. 그러니까 얘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다가는 끝장나겠다. 제일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정권 재창출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아니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니까 이제 우리 김건희를 정리하지 못하면 10년 동안 집권 못한다 이런 얘기 나온대요. 그러니까요. 보수에서. 예. 근데 그거는 뭐 10년이 아니라 100년이죠. 공 하나를 빠뜨렸는데 정리해도 제가 볼 때는 10년 집권 못하는 상황보다 뭐 나아질 건 없다고 보지만 예. 어쨌든 지금의 위기의식은 상당할 거라고 봐요. 맞아요. 보수의 얘기가 크죠. 그래서 재보궐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자 광고 하나 하고 김대남 건, 뭐 김건희 건 다시 또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제품은 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제품인데 묘비담에서 만든 김부각 3종 세트 들고 왔습니다. 야 이거 끝내준다 끝내줘. 원래 맛있으면서 건강한 간식이 뭘까? 늘 사람들 고민하죠. 왜냐하면 요즘에 맛만 찾는 게 아니라 건강식을 고민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맛있으면서 건강한 한번 또 먹으면 계속 땡기는 이 간식이 바로 김부각이죠. 입이 심심한데 과자 먹기는 싫을 때 그럴 때 있죠. 그리고 맛도 양도 가격도 완벽한 간식을 찾을 때 색다른 간식 또한 먹고 싶을 때 이럴 때 맛있고 건강한 간식 바로 묘비담 김부각 3종을 추천드립니다. 묘비담 김부각은 명인증을 보유한 명인이 계세요. 그분이 직접 만든 김부각으로 맛을 확실히 보장합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원물만을 선별해서 만들었고요. 찹쌀로 만들어서 바삭함과 고소함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3가지 다양한 맛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김부각 3가지 세트입니다. 첫 번째는 오리지널 맛입니다.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이며 김부각 본연의 맛에 충실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기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게 오리지널 맛이죠. 가장 기본 맛이라고 보여주고 두 번째는 와사비 맛. 그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와사비 맛은 와사비 좋아하는 매니아들 꽤 많잖아요. 네. 톡 쏘잖아요. 코가 약간 찡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맛을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절대 질릴 수 없는 와사비 맛. 맥주 안주로도 강추한다고 합니다. 맥주 안주 딱 마시고 와사비 맛. 세 번째는 김치 볶음밥 맛이 난다고 합니다. 김치 볶음밥 다들 좋아하죠? 그런 맛이 나는 김부각입니다. 묘비담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제품이 바로 김치 볶음밥 맛이라고 합니다. 누른 김치 볶음밥을 먹는 그 느낌 그대로 스낵으로
구현했다고 합니다. 소중한 분들께 건강한 맛을 선물하고 싶으시다면 묘비담 선물 세트, 여기 선물 세트 있죠. 이거 꼭 오늘 2세트, 3세트 바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부터 3일간 20% 할인 쿠폰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더보기 링크에 들어오셔서 네이버 스토어에서 할인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 링크 저희가 걸어놨습니다. 댓글로 클릭하셔서 바로 구입하십시오. 어때요 맛이? 아, 맛있는데요. 아 이거 빨리 먹어봐야지. 네. 맛있네요. 좋다. 묘비담 김부갑 3종 많은 사람들 오늘 당장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 김대남 김대남 이명수 기자하고 네. 대화 녹취록이 나오면서 파장이 큽니다. 김대남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십니까? 뭐 드문 사람은 아니고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줄을 대서 출세하려던 아주 현실주의적인 기회주의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남의 특징은 네. 현실 판단을 상당히 정확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출세를 못 하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막 치켜 세우고 네. 힘이 세니까 그렇죠. 무서워하기도 하고. 네네. 윤석열은 알로 보고. 꼴통. 알로. 네. 지가 뭐 이런 표현을. 네. 야씨. 그러니까 이거는 이 김대남이 네. 아주 허황된 인식을 가지진 않고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다. 그것만 보더라도. 네, 알 수 있는 거죠. 권력서열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럼요. 이 줄 잘못되면 출세를 못 해요. 예. 그래서 1인자를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런 촉은 사람들한테 발달돼 있죠. 굉장히 많이. 특히 이제 출세주자들한테는. 근데 어떻게 서울의 소리 네. 하면 진보 진영 이제 대표 언론 이거 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명수 기자 또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김건희 폭로했어.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물론 동양 선후배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속내를 그렇게 자세히 털어놓는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네. 이런 어떤 인식 체계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이유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이제 하나는 김대남이 완전 머저리다. 뭐 이명수 기자가 과거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게. 김대남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네. 이명수 기자가 이걸 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게 나중에 공개될 걸 생각 못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바보라는 거죠. 만약에 야,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 절대 공개 안 할 거지. 그럼 네, 그럼 그걸 믿는 게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하나 있고 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네. 상대방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실력이 있다. 이명수 기자가.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잘하더라. 그래서 이름이 그냥 명수가 아니라 그 명수다. 약간 어리숙한 느낌을 들게 만들면서 그렇죠.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렇죠.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이 김대남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공개가 된 건 아니니까 앞단에 그런 그렇죠.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그렇죠.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든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바보예요. 김대남은 바보다. 자 그렇군요. 근데 대통령실에 십상시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야, 얼마나 현실적인 발언들이에요. 이 사람이 현실을 잘 보고 있다니까요. 있으니까 했겠죠. 십상시. 그리고 이 사람 김대남 얘기를 들어보면 다 아무튼 김건희한테 충성맹세하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십상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맞습니다. 출세의 과도를 달렸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오른 거죠. 내가 더 십상시가 돼야 되는데. 자기도 김건희 쪽인데. 왜 나는 십상시 안 껴줘. 뭐 이런 건데. 이 사람이 발언하는 거 보면 사실 이명수한테 이걸 털어놨을 때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공개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이 무의식적 의구심이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 최악의 경우에 공개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요. 사람이네. 그러니까 비공개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아버지를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 쳐요. 그럼 이게 완전 비공개고 뭐 안전하다라고 해도 아버지 욕 못해요. 아버지가 내면화돼서 들어와서 잘 감시하는 뭐 초자라고도 그러죠. 그런 것 때문에라도 말을 조심조심합니다. 아버지 얘기는. 그때 일말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나중에 혹시 아버지가 알게 되면 나 죽어.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김대남의 생각에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폭로돼도 김건희를 욕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욕을 안 했으면 이게 들통나도 뭐 문제될 게. 나는 김건희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뭐
그렇죠. 문제 되겠어? 그렇죠. 그런 안심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풀어졌을 수가 있어요. 또라이네. 또라이긴 하죠. 그 부분은. 예. 결국 감사자리 날라갔잖아요.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윤석열 꼴통이니 뭐니 한 거는 걱정거리가 안 되는 게 진짜. 아니 김건희도 꼴통으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김건희가 그래 그건 뭐 문제될 거 없어. 그러니까 김건희만 욕을 안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화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야 근데 박근혜 이명박도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존경을 안 하더라도 네. 그렇게 자기 보스, 자기 모시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밖에 나가서 뭐 어려워는 했죠. 그렇게까지는 표현 안 하거든. 보통은. 근데 뭐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김대남, 명태균 다 김건희 함부로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아니, 김건희가 실세니까 그 말씀하시는 건데. 야 그래도 명세에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데. 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무슨 권력이 교체된 다음에 옛날 그 권력을 회상하면서 내가 과거에 용산에 근무할 때 윤석열이를 봤을 때 이렇더라 뭐 이 얘기는 모르겠는데 권력 5년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르겠는데 권력도 안 끝난 2년 된 상황에서 2년 몇 개월 된 상황에서 어떻게 용산에 근무했다는 청와대 용화대 직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중화일보 기사에도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 김건희가 주변 사람들 참모나 부하들이 있는 데서 민망한 짓을 윤석열한테. 그랬다면서요? 그걸 뭐 이제 기사에 나올 정도 아닙니까? 그럼 욕하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새끼 막 때리고 제대로 못해 이 새끼야 뭐 이런. 그거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비서들이. 아니 그 때렸는지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막대하는 거를 막말하고 이런 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순간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저 상쪼다네 저게 힘센 척하고 막 잘난 체해도 뭐 완전 모질이네 저거.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걸 2년이나 봐왔는데 윤석열에 대한 외경심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김건희는 왜 이렇게 젊은 애들 좋아해요? 40대 참모들을 뭐 중용했다면서요? 일단은 첫째는 제가 볼 때는 젊은 애들이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용이하다고 봤을 거고요. 나이 든 사람들은 아무래도 나이값 하느라고 고집도 세고 말도 잘 안 듣고 이럴 수도 있는데 뭐 40대 정도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막 휘두르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적인 지배에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40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뭐 개인 취향이 있을 수 있어요. 연계를 좋아하는. 나는 늙은이는 싫어. 젊은 애들. 뭐 사실 40대들이 저기 한참 일할 때죠. 뭐 저는 그 40대가 꼭 어리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나이를 상관없이 등용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죠. 뭐 김건희는 또 특히 유독 젊은 사람들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아까 윤석열과 한동훈 얘기 모두에서 좀 많이 나눴었고 지금 어쨌든 전국 상황 자체가 우리가 지금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10월, 11월, 12월 이 지금 상황이 비상 국면에 들어간 것 같아. 한동훈도 비상이지만 촛불에 비상이 붙었어. 맞습니다. 이 타올라야 돼요. 지금 뭐 그 촛불 집회도 이제 동력들이 조금씩 더 붙는다면서요?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뭐 날씨도 좀 추워졌고 시원해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폭로들이 이어지면서 민심 위반이 더 이제 격화되고 있고 여기에 그 새들이 좀 붙기 시작한 것은 이쪽 진영도 좀 그 갖추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단일 대우를. 그러면서 분위기가 고조되는 듯한 상황이라서 요때 이제 민주당까지 합세하고 뭐 범국민적인 기구 같은 게 하나만 나온다면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최순실한테 우리가 뭐죠? 그 한 행동들에 대해서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사실은. 그 막 청와대 직원이 막 핸드폰 닦아주고 막 이렇게 드리고 야 그런 거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 근데 이번에 그 명태균과 김대남 이걸 보면서 정말 김대남은 뭐 차라리 좀 그러려 하는데 이 폭로된 게 아니라 자극적 흘러나온 거니까. 명태균이 이게 결정적이죠.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브로커 이제 정치 브로커라고 본다면 저 사람 하나가 이제 국가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통령 부부를
자기 부하 부리듯이 부려먹을 수 있을까? 이 충격은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의 세비를 반띵을 했는데 이거는 추행이에요. 지금까지 없었어. 맞습니다. 그리고 나 김영선이 그 여자 김영선 의원을 인터뷰를 하고 싶다니까. 그 정신세계가. 아니 자기가 그럼 차라리 네. 그 나중에 이거 다 드러날 텐데 왜 나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김영선이가 제정신이라면 아까 수주물 뜯어먹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아니죠. 얘기했는데 제정신이라면 임기 중에 얼마 나올 걸 뻔히 알잖아요. 네.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만약에 돈이 없다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없다면 은행 국회의원들은 대출도 잘 돼요. 대출 받아서 일시금으로 주면 되거든. 만약에 빚이 있다면. 어떻게 반띵을 하고 그거를 회계 책임자인 보좌관한테 보내서 현금을 찾아서 전달하게 하는 다 알게 만들고 난 그 프로세스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김영선이 완전 또라이라고 보는 겁니다. 또라이기도 하고 명태균이 어떻게 보면 김영선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규칙을 정했을 수도 있어요. 네가 버는 모든 수입의 반을 바쳐라. 반일조. 반일조가 아니고 반땡. 저 월급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의 반을 바꿔라. 오늘 너가 김치찌개 먹어 반 잘라서 나한테 보내. 그래. 그 정도로 지배하면 꼼짝 못하고 가스라이팅 되잖아요. 그건 거의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건 거기는 노예죠, 노예. 부부가 아니라 노예죠. 노예. 예. 그 깡패들한테 그 상납하는 벌면 얼마씩 꼭 바쳐야 되는 맞아요. 이 룰을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난 그건 진짜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렇게 하면 가스라이팅 효과는 더 커져요. 일시불로 다 줘버리면 빚을 갚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풀려나거든요. 속박에서. 그러면 그거를 오히려 명태균이 제안했을 수도 있겠네. 또 있다는 거죠.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방식을 제안했다. 그럼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다른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날씨가 선선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집회 많이 나가시고 또 금요일 우리 방송 하는 날 사전 투표가 시작됩니다. 토요일까지 시작되니까요. 특히 이제 보궐선거 해당 지역에 있는 특히 이제 서울 시민들은 서울 교육감 선거 그리고 이제 부산 금정, 영광 곡성 그리고 강화, 인천 강화에 계신 분들은 꼭 사전 투표 토요일까지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이렇게 마치고 잠시 후에 2부 경제 만화방 고현준 평론가, 박시동 평론가, 이광수 평론가와 제가 함께 진행합니다. 2부도 꼭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야기들, 경제 현안들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시영TV 경제만화방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신나는 일이 있나 봐요. 요즘에 한동훈이 좀 정신 차렸어. 윤석열, 김건희하고 한판 붙자. 약간 뭐 정면으로 세게는 못하더라도 검찰한테 도이치모터스 요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해라. 그 얘기는 불구속 기소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박시영 대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그 인물은 한동훈 대표네요. 아니 한동훈이 그렇게 나오니까 지난 2016년 원래 여권이 약간 분열이 돼야 이 탄핵으로 가거든. 특검과 탄핵으로. 근데 애들이 보니까 특검은 못 하겠고 한동훈이 왜냐하면 특검은 자기 손에 피 묻혀야 하잖아. 그러니까 검찰이 알아서 기소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즘 명태균 이야기가 막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궁금해요. 여기 두 분은 또 경제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제만화방이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게 나라가 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기업인들이라든가 경제 주체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국민 눈높이라는 게 항상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뭐예요? 국민 눈높이는 이제 여론조사에 나온 국민들의 의견. 거기에 따르겠다. 그렇지. 그렇게 하려면 기소하라는 얘기지. 재판에 보내야 한다, 김건희는. 저희가 지금 이 생방송으로 지금 목요일에 생방송 이 시간에 하고 있고 본방송 금요일에 나갑니다만 오늘 기준으로 나온 MBS 또 최저치. 그렇죠. 25 찍었어. 23인가 25인가. 계속 경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을 국민 눈높이로 본다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빨리 저 어떻게든 기소하라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지. 알겠습니다. 항상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뭐 국민 눈높이 뭐 본인의 눈높이는 신발 신었을 때랑 벗었을 때랑 다르니까. 요즘에 한동훈. 좋았다. 이 얘기. 제가 다스베 나서 그 얘기를 했어.
한동훈을 쳐다볼 때 말이죠. 어디를 쳐다봐야 할지 모르겠다. 옛날에는 신발 쪽 아니면 머리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에 뽕을 여기 가슴 어깨도 하기 때문에 도대체 한동훈을 어디를 쳐다봐야냐. 그거 그 김태형 선생님 혹시 분석하셨습니까? 그 심리? 아 뽕까지 오늘 못 물어봤습니다. 안 됐어요. 뽕 분석 안 됐어요. 뽕 심리를 어제 김원준 총수는 자꾸 그거를 예. 모아야 한다 주장을 해서 내가 참 답변하기 좀 괴로웠습니다. 어제. 예. 그거는 쉽지 않은데. 뽕 아니죠? 이 뽕이었으면 좋을 텐데. 한동훈이 나를 불러야 했나. 자, 기업인들 어떻게 봅니까? 요즘에 나라 이렇게 어수선한 걸. 사실 뭐 저희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든 뭐 권력의 이런 엄청난 이 사실은 이제 큰 폭풍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일단은 안 그래도 연말 분위기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좀 걱정하는 것 같긴 해요. 네. 야, 벌써 막 질문이 막 들어오는데. 네. 예. 썸멀 시큐어 365님. 너무 길게 적어주셨는데 일단은 경제바라방 꾸준히 시청하고 있다고 해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우리 시동님과 광수 형님 말씀대로 8월부터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광수 형님께서 말씀하신 미국 월 배당주를 8월 말부터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 오늘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매도하지 말고 계속해서 매수하면 될까요? 아니면 중간에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보고 다시 매수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매도를 한다면 매도 시점은 언제쯤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지금 한 문장에 지금 질문이 3개가 있고요. 근데 이분 저희 내부자 아니죠? 네. 진짜로? 질문을 너무 디테일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하셔서 사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그 모기지 관련된 배당주를 설명드렸고 올해 이제 투자하자. 그래서 이제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투자하셨다면 오늘 이제는 배당금이 들어왔을 텐데 원칙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배당금을 받으면 짜장면 사듯이 마시고 또 사라. 네, 그렇죠. 그 얘기했죠. 복리 투자가 가능한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투자하지 말라 이런 말 분명히 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시동이키에서도 제가 강조한 거거든요. 근데 배당주는 달라요. 배당주는 투자 방법이 달라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리를 가능하게 되거든요. 이따도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트레이딩하는 주식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단 시작하고 있는 배당 주식은 계속 적립하는 방식으로 하시고 배당주 받으면 다시 투자해서 좀 장기로 가보자. 그래서 저희 계획은 계속 투자해서 원금이 2배 될 때까지 투자하는 목적입니다. 2배 되면 이제 저희 슈퍼챗도 좀 쓰시고. 그럼요. 그래야 또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네, 근데 원금이 2배가 된다는 얘기. 배당 수익률이 이제는 14%, 1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월 배당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그래서 0.12달러를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한 주당. 그래서 이거를 매달 받으시니까 그거를 재투자하고 또 하나 뭐냐 또 알려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표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 배당,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예를 들어서 500만 원 할 거다. 그러면 500만 원을 분할 투자해야 되잖아요. 나눠서 투자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정해놓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면 내가 2달 동안 사야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계속 기계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기계적인 방법이 어떤 방식을 쓰냐면 그 주가가 계속 매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오르면요. 비중을 낮춰서 사요. 그리고 주식이 낮게 형성이 되면 비중을 높여 삽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배당 수익률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투자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달간 투자해야지 하면 2달간 계속 기계적으로 주가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좋죠. 내가 주식 갖고 있으니까. 주가가 빠져도 좋아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때 계속 사야 그게 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이게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리면 그거를 뭐 10년 동안 사야 되냐 아니고 기간을 정해놓고 목표 기간을 정해놓고 사시는데 제가 볼 때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 11월, 12월, 내년 1월, 2월까지 이 5개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식시장에서. 그때 배당 많이 주잖아요. 되게는. 네, 뿐만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이 클 거예요. 맞아요. 제가 계속 연말을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초에 그러니까 내년 연초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이 변동성의 불확실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계속 분산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을 써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투자한 다음에 계속 배당 받으면 재투자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을 잘 세우셔야 돼요. 전략을.
이해가 잘 되셨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예. 충분히. 이해가 안 되셨어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질문 주시면 되는데 아니 질문을 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금요일 본방송 보고 계신 분들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박시영 TV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하루 전에 목요일 날 실시간으로 방송 함께 하시면서 4시에. 예, 댓글도 다실 수 있고 질문도 하실 수 있고 각종 정보를 하루 먼저 받아가실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게 기회가 있으니까요.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은 뭐 부동산, 주식, 뭐 그 경제 현안 뭐 다뤄봐야 하는데 이광수 대표께서 예. 부동산 얘기를 먼저 좀 꺼내고 싶다고 그래서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 저희가 투자해서 뭐 경제적 독립이라든지 결국엔 돈을 벌고 그럴 때 한 가지 또 목표가 뭐냐면 내 집 마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내 집 마련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계속 앞으로도 얘기 나눌 건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와 부동산의 내 집 마련은 같이 가야 된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시장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크게 상승했잖아요. 예. 특히 이제 올해 4월부터 크게 올랐는데 제가 오르면서 계속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변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또 가격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무리하게 지금 행동하셔서 뭐 대출 일으켜서 집 살 시점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저 예측에 대해서. 근데 일단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 변화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하고 예, 있다. 그래프를 하나 봐주시면 요 자료를 좀 띄워 주실 텐데 예. 예,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일단 그동안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량도 급증했는데 올해 8월 들어서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예. 아파트 거래량이. 그래서 7월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8,337건이었는데요. 네. 8월에 5,840건으로 해서 한 2,000건 이상 네. 감소를 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그렇죠. 매매 7월 거래량. 대비 8월 그렇습니다. 2,000건 정도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했다. 쑥 빠졌네. 쑥 빠졌어. 자, 그러니까 그래프 띄워주세요. 그렇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뚝 떨어진 거죠. 예. 쉽게 말하면. 야, 그런 거 보면 6, 7월 달에 상당히 거래량이 많았네요. 올랐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거래량이 감소했느냐? 그 원인 파악을 해보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높은 이런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시장에 많지 않다라는 걸 전형적으로 네.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수요가 지속되지 못하니까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 자산 시장에서 가격을 주로 보시잖아요. 네. 야, 얼마 올랐어. 주가는 얼마야.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을 전문가들은 거래량을 더 의미 있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이 빠질 거냐 오르라를 볼 때도 사실 거래량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데 계속 신문이나 일반 사람들은 야 가격이 얼마야 가격 빠졌어 얼마였어 그런데 아무도 거래량 얘기를 안 해요. 네. 근데 거래량을 왜 얘기해야 되냐면 거래량은 미래를 예측하고 저희가 어떤 가격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요. 사고 네. 살려는 사람들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거래량이 2,000건 줄었으니까 그렇죠.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거래량 감소는 좀 추세적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네. 9월에도 감소하고 10월에도 감소하고. 아, 예.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아주 독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을 그렇죠, 결정하잖아요. 예. 근데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택 공급을 얘기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다. 그렇죠. 그걸 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건설사들이 뭐 아파트를 적게 져서 집값 오른다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다 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건설사들이 예를 들어서 어려워지고 공급을 못하면 집값 폭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설사들 도와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집값을 결정하는 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다. 근데 최근 봤더니 이 매물의 양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서울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 8만 5천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해 초 대비해서 거의 6,000호 이상 증가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놓는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희가 일일이 질문할 아주 수는 중요한 없으니까.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맞아.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본질로 가고 한번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집을 내놓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불확실성이 크고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빈번할 때 집을 내놓는 사람들은 내가 거주하는 집은 아닙니다. 그렇지. 가능성이 예.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투기 목적이나 들고 있을 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집을 내놓을까요? 그건 뭐냐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팔아야 한다. 그러니까 오를 만큼 올랐다. 그렇죠. 오른 만큼 그렇죠. 올랐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집값 전망이 그러면 되게 쉬워졌습니다. 거래량 감소로 보신 건 뭐냐면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려고 공급을 증가시키고 있으니까 집값은 당연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려가네. 거죠. 그런데 아주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을 때는요. 처음에는 집값이 올라요. 물건 왜냐하면 호가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를 불기를 들어서- 세게 부른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집값이 15억 원에 거래됐어요. 근데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내놓을 때 팔고 싶어서 내놓을 때 일단 10억 5천에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가격 지수가 호가 베이스거든요. 그렇죠. 호가 베이스. 호가로 가격 지수를 측정해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호가가 올라가니까 오늘도 이제는 예를 들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가격 지수를 발표했는데 오르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오르는 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놓는 사람들은 세게 내놓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는 호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보러 오는 사람이 없고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가를 내리겠죠. 내리죠. 예. 그 시간이 이제는 다가오고 있다. 아.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런 변화를 보면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매도 물량을 다음 장으로 보시면 이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 공급이란 건 그렇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증가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비싸게 팔고 반면에 싶으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감소합니다. 예. 근데 투자 시장에서는요. 투자로 이루어지는 시장. 이건 일반 재화 시장에서는요. 그렇죠, 그렇죠. 투자 시장에서는 미래를 전망하면서 공급을 결정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격이 오르면 재화는 공급을 증가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투자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공급이 오히려 줄어요. 그렇지. 왜요? 어.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니까. 그러니까 더 올랐을 때 내고 싶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독특하게 집값이 오를 때 공급이 감소하면서 또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재화 시장에서는 아니 자산 시장, 투자 시장에서는 항상 가격이 고점이에요. 이때가 오면. 네. 반대로요. 네. 자, 집값이 떨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감소하면 이런 재화는 공급이 줄어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자산 시장에서 투자화된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데요. 공급이 증가해요. 왜요? 더 내려갈 것 같아. 그렇죠.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그렇죠. 그지? 이해 정확합니다. 아, 네, 역시.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답해. 그러면 공교롭게 그 시점이에요. 학교 다닐 때 칭찬 못 받아서 그래 이 사람아. 그 시점에 자산 가격은 가장 바닥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빠지는데 이상하게 공급이 증가하고 거래량이 막 증가하는 구간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따 삼성전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게 말씀드리고. 바닥이다. 근데 이런 시기가 2025년이나 2025년대에 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상을 볼 때. 아. 공급 매도 물량이 지금의 증가할 때. 분위기를 보면. 예. 예. 그러니까 가격이 약간 하락되고 있는데 공급 물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약간씩. 그렇죠. 근데 이게 어. 확 증가할 수 있다. 어. 전 이게 내년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럼 부동산도 내년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내 집 마련해야 된다. 아 그때가 찬스지. 그 타이밍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다면 내 집 마련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지금 뭐 질문도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장기 플랜 나오는데 이거 좀 잘 들으시면 그렇죠. 답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드릴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내 집 마련 할 거냐? 집값이 떨어질 때. 이거 중요하다. 자,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책도 써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살 건가? 그 책 아직 절판 안 됐어요? 그 책 그거 재밌어. 네.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예. 그러면 이제 내 집 마련 어떻게 할 건가?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건데, 자, 집값이 떨어지면 내 집 마련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 방법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뭐냐면 일단 예산 계획이 제일 먼저예요. 아 이거 의미 있더라고.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이 내가 얼마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투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메타인지를 높여가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나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고현주는 그걸 잘 몰라. 너무 중요한 얘기죠. 네. 나만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상하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자기가 몇 점 맞을지를 알아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안다고요. 그래서 노력을 뭘 모르는지에 집중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투자에서도 뭐냐면 내가 자산이 얼마 있는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 집 마련의 계획은 나의 예산이 얼마나 조달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참 이게 중요하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금액이 높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네. 현재 전세를 4억 원에 사세요. 무주택자 분께서. 그리고 예적금을 1억 원 들고 있습니다. 그럼 내 순자산은 5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딱 교과서 구조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대출은요. 이 5억 원에서 정확하게 80%만 합니다. 4억 원 받을 수. 순자산에서. 자, 그러면 내가 최대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은 9억 원에서 찾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5억 더하기 4억이 되니까. 그렇죠. 예. 야, 근데 월 대출 금리 이거 센데. 대출 금리가 4억짜리. 4억 빌리면 지금 여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최대 금리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 그거 지금 대표님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자, 너무 부담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떨어지는데 대출 이자가 무서워서 내 집 마련 안 하면 안 된다. 아, 나중에 오를 걸 대비해서. 그렇죠. 투자해야 투자라고 한다, 생각해야 된다는 이게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집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작아야 이 사람아. 자, 월 170만 원을 내는데요. 1년 동안 내면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집값이 2억이 떨어졌어. 아, 뭐가 중요한 거죠? 지금이다. 네. 뭐가 중요하냐. 중요하네. 그래서 이자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떨어진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자에 대한 그러니까 대출하는 건 문제일 수 있는데 자산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다면 그럼 대출은 문제가 아니다. 지금 또 금리가 또 떨어질 가능성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일단 내 순자산의 80% 정도면 충분하다. 이게 최대로 보시는 네. 거예요. 여기서 네. 더 이상 가면 무리가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들을 던져보는 겁니다. 전세자금은 조달 가능한가? 그런 시점에 왔을 때 예적금도 활용한가? 대출 가능한가? 그리고 대출 이자를 지속해서 납부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자는 거죠. 네. 아, 이런 그리고 거. 네. 다음 장 보시면 야, 이거 꿀팁이야. 자, 그러면 내 집 마련이 9억 원이에요. 9억 원을 갖고 있으면 자, 9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네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야 돼요. 네. 이제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네. 구체적으로 내가 살고 싶고 사야 되는 아파트의 대상을 정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어려운데. 그 범위를 넓혀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등포에 살아요. 그러면 영등포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안 돼. 그럼 시야가 좁잖아요. 예. 그래서 금액으로 접근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용자산이 9억 원이면 제가 볼 때 20% 30%는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내년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11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뭐가 있지?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죠? 그렇지. 그러면 다양하게 나와요. 지역도 다양해지고. 서울에서도 사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충분히 살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성을 갖고 접근해 보시면 굉장히 선택 사항이 많아진다. 여기 보면은 강남에도 일부 있어. 그럼요. 강동구.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네. 할 수 있다. 이거를 어떻게 찾는지 또 다음번에 이제 알려드릴 텐데. 예.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나 애들 초등학교 다녀. 그래서 쉽게 말해서 초품 아파트만 살 거야. 아니 애들은 계속 초등학교 다닙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지. 예? 화를 내실 것까지는 없죠. 예. 아니 여러분들 시각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좀 장기적으로 보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 안에서만 찾지 마시라. 그런 차원에서 금액으로 찾는 건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지금부터 준비할 때요. 이런 변화가 오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근데 거기서 네. 이거 중에 대단지 거래 회전율이 높은 아파트. 마지막. 이거 해줘야 돼. 마지막 장. 마지막 장.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리스트가 쫙 마련됐어요. 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10억 원, 11억 원에 거래된 아파트를 착 찾았어요. 네. 그 중에서 또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투자는 뭔지 아세요? 투자가 내 집 마련이든 투자는 뭐냐면 선택 사항을 계속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삼성전자만 투자해야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줄여나가면서 찾는 거. 이게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10억 원, 11억 아파트 중에서 범위를 좁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좁혀나가는 기준을 제가 제시한 겁니다. 첫 번째, 대단지 아파트 열건. 예. 최소한 400에서 500가구 이상일 것이다. 이게 이제 거래가 잘 되죠, 되게. 그렇죠. 두 번째는 거래 회전율이 높은 아파트. 쉽게 말해서 거래가 빈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전월세 비율이 높은 거. 아.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세대 아파트 중에서 2년 동안 전월세 거래가 200건이 된 아파트 단지랑 그리고 똑같이 100세대에서 300건 거래가 전월세가 거래된 아파트면 누가 더 투자 비율이 높습니까? 거래가 많이 된 곳. 아니요. 전월세 거래가 많은 곳은 투자로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 많이 해놨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예. 그 아파트가 좋다는 거예요. 어허. 쉽게 말해서 투자로 많이 갖고 있으면 변화 가능성이 큰 거니까. 그리고 투자로 많이 갖고 있어야 가격이 변동폭이 큽니다. 아하. 자, 이 부분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좀 더 상세하게 계산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어렵네. 예. 어려워. 근데 오늘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이광수 대표님이 뭐 우리나라 부동산 1타 강사이시니까 예, 예, 그래서 예. 사실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한 100가지 정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100가지 중에서 제일 귀한 얘기 1위부터 100위까지를 꼽으면 제가 볼 때 오늘 한 얘기가 10위 안에 들어가요. 오, 그래요? 액기수 중에 액기수 중에 한 개를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거래량? 예, 아니요. 그러니까 거래량 그렇지. 그런 거 다 합쳐서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리만 해드리면은 쉬운 말로 일단은 거래량을 늘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집이든 아파트든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더 맞는 말씀이신 게 뭐냐면 올라갈 때 다른 재화랑 다르게 부동산은 매물이 잠겨. 내려갈 때 매물이 풀려.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야. 사실은 그 예. 매물이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거기에 휩쓸려 다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가격 떨어진다. 야, 이거 떨어진다. 어떡하냐. 뭐 올라간다. 지금인가 뭐 이런- 찬스라는 이런 거지. 얘기를 떨어질 때 하는데, 매물이 어. 막 느니까 그때 구입하기가 적기라는 네. 거죠. 그렇게 근데-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그게 그런데 이제 작살날 수 올라갈 있다는 때 거잖아. 매물이 잠기면 조금 있으면 정점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 너무 중요한 얘기고 내려가는데 매물이 이제 막 풀리잖아요. 그럼 거기가 바닥이다. 좀 있으면 바닥이야. 어. 보통 거기까지도 잘 강의를 못 들으시는데 그때 다시 한번 꺾어. 그래서 그걸 기회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그것도 중요했어. 네. 대출 이자 겁내지 마라. 만약에 주식 가격이 많이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면 그거는 기회다. 그러니까 되게 무식한 질문인데 하나 해볼게요. 거래량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나랑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야. 그 거래량은 어디서 봐? 그렇잖아. 그죠? 가격은 눈에 많이 보이는데 네. 이 단지가 거래가 많은지 안 많은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건 어떻게 확인해요? 그걸 이제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데 어려우니까 이제 알려드려야죠. 네.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아, 이건 박형 TV 불안해. 박시영 TV에서 오늘은 안 알려줘? 왜냐면 야, 희한하네. 여러분 다음 주에 기대하세요. 왜냐면 이게 막 당장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 제가 좀 성급했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반성하세요. 예. 그리고 그럼 이게 집 사는 사람들 말고요. 내 집 네. 마련하시는 분들 말고 기존에 주택이 있는데 이걸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 공식이 다 정확하게 통하는 건가요? 그럼요. 좋은 질문이에요. 예. 네. 왜냐하면 같은 얘기거든요. 고마워요. 파는 사람 있으면 파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난 팔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죠. 그렇죠. 저 최고점에 물리기 전에 지금 팔아야 되는 거고 내가 좀 있다가 이거 더 오르겠지 하고 잘못해서 건드리고 있다가 꺾이면 이제 남들 같이 팔 때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 완전 그렇죠. 손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판단을 잘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히 이제는 우리 편들 약간 우리 편들이 그런 생각 가주신 분들이 있어. 뭐냐면 인구 감소하고 경제 동산을 둔화하고 원론적인 생각. 일본처럼 된다. 네. 그래서 누가 지금 빚내서 집 사라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예.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부동산이라는 재환이 사용 가치가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 빠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발 가격이 빠졌을 때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래야 뭔가 경제적인 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을 지금 주목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년 2025년과 2026년 주목하는데 네. 그런 시점이 그러니까 제가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해요. 시점을 하는 건 제가 볼 때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그러니까 변화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변화가 내년에 이룰 수도 있고 내후년에 이룰 수도 있는데 이 변화가 이제 오고 있다는 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뭐 아주 급하게 올 연말에 꼭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년 내후년을 그렇죠. 오히려 주목할 필요가 그렇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강수영 대표 정리 잘하네요.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알잖아요. 여름에 에어컨 사면 비싸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겨울에 아무도 에어컨 안 살 때 사면 싸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는데도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그 한여름에 또 모피 사면 싼데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알고 그걸 확신을 갖고 남들보다 확신을 갖고 하면 되는데 결단과 결심이 예. 필요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거 최근에 기사 중에 한국에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9% 빠지고 미국의 저기 주식은 10% 올랐다. 네. 개미들이 국장 탈출한 예.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언론이 기사를 썼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냥 우리나라 장 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장 큰 변동 원인은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엄청나게 지금 팔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네. 그거는 안보입니다. 안보. 네, 안보? 네. 아, 맞아. 제가 볼 때. 맨날 전쟁하려고 하잖아, 윤석열. 네. 그러니까 집에서 전쟁하는 걸 왜 나라를 전쟁? 아니 잠깐만. 집에서 이 질문을 한 이유가 그를 욕하고 싶어서예요. 그렇지. 알겠어요. 나 이거 이 얘기 중요하네. 그러니까 안보다.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녹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볼 때 가장 크리티컬, 민감하게 보는 건 사실 안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 국군의 날 막 이거 난리치잖아. 이거 그러면 주식하는 우리 개미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 거야. 그건 이렇게 맞아요.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해줘야 그렇죠.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뭐 세금도 뭐 논란이 있고 그런데 본질은 사실 그거거든요. 한국에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아니 외국 입장에서 다 갑자기 CNN 틀었는데 한국에 막 광화문에서 막 탱크가 지나다니고 쟤는 왜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 갑자기? 그리고 막 그 풍선 날아다니고 이러면 사실은 아유 팔아야겠다. 지난 그러니까. 한 주에도 풍선을 한 10개를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특히 그 SBS에 있는 목동에는 요즘 날씨도 워낙 좋잖아. 잘 보여? 잘 보입니다. 와. 야, 그 코스트카봐 거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제일 원인은 뭐냐 그러면 분단 안보 이런 얘기했는데 한동안 그거는 그냥 글자로만 있고 네네네. 별로 신경 안 써요. 미사일 날라가면 주가 잘 오르던데 뭐 그치.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어요. 예, 넘어가서. 왜냐하면 이제 남북 어쨌거나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를 평화롭게 그래도 관리 잘한다. 그래서 신경 안 썼거든요. 그것도 있고요. 예. 북이 미사일을 쓰거나 핵 개발 이거를 미국을 겨냥해서 늘 했거든. 네. 지금까지 메시지도 모든 것을 행동을. 그런데 남한한테서 쏠 수도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막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 그래서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작년 요맘때부터 시작해서 올 초 특히 한 2월 정도까지는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부가 뭐라고 그러는지 잘 기억해 보세요. 국방부 장관이라 뭐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둥 심지어는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할 징후가 있다. 우리는 원점 타격부터 시작해서 뭐 끝까지 어쩌고 그렇죠. 저쩌고 하겠다는 얘기를 근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서만 샜으면 다행인데 심지어는 둘이 외신에다가도 얘기를 했어요. 야, 이게 실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 초에 지금 우리 지금 하반기에도 엄청 팔고 있습니다만 올 초에도 연초에도 엄청 팔았어요. 외국인이. 그때 매도는 이거 말고는 이유가 없었어요. 올 초에는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서 사실은 그때 증권가에 도는 풍문은 진짜로 국지적 총선 앞두고 예. 총선 앞두고 특히 이 분위기 이 안보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뭔지 저지를 게 예. 거의 확실하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실제로 외국인들이 엄청 팔아서 외신에서 보도가 엄청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걸 막은 게 누구냐면 미국이 막은 거예요. 야 지금 팔레스타인도 시끄럽고 지금 저쪽 다 시끄러운데 지금 조용히 해. 너까지 지금 어디가 뛰면 너까지 뛴다고. 그 윤석열 쪽에 한마디 했잖아요. 한마디 미국이. 했죠. 미국이. 그래서 총선 앞두고 국지전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도 그렇죠. 행위를 잠깐 멈추긴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 시장이 팔레스타인보다도 낮고 세계 시장 중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거든요. 이유가 뭐냐? 당연히 이제 외국인 매도 때문인데 연초에 있었던 것은 안보 리스크가 거의 100%고요. 그것도 네. 정부가 만든 리스크고요. 지금 있는 거는 그거 더하기 이제 1년 살아보니까 네. 한국 애들 1년 하는 거 보니까 실력 없다. 비전이 볼 거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제 확인됐으니까 매력 그 자체가 없는 거죠. 이제는. 아 지금은 예. 그럼 이거는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권 바뀔 때까지. 네. 그러니까 주식은 바닥을 길 거다. 이 정부 가능성이 하에서 있어요. 이 정부 하에서 어떤 경쟁력이 있겠느냐. 아니 그래서 우리 저 이광수 대표한테 늘 주식 뭐 있냐 물어보면 맨날 얘기하는 게 그 미국 주식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많은 분들이 음. 실제 그 제가 주변에서 대학생들 투자하는 친구들 네. 그러니까 많이 해요. 대학생들 물론 소액이겠지만 많이 하는데 그 친구들은 국장을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국장은 재미없잖아요. 비전 없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아예 디폴트로 깔아놓고 봐요. 그렇더라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요새는 뭐 스마트폰이니 뭐니 다루는 게 워낙 익숙하니까 외국장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없더라고. 네. 요즘엔 또 영어도 잘하고 다 잘하잖아. 그리고 요새 워낙 편리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나도 알람 오는데 밤 10시 되면 미국장 열렸다고 알려줘. 아직도 주식 하세요? 아, 그럼요. 봅니다. 네. 또 바로 보여줘. 지금 또 올랐다고. 타격이 꽤 있는 걸로 들었는데 에이. 괜찮습니까? 주식이라는 게 예. 오르고 내리는 겁니다. 예. 제가 파란색 옷 입는 날이 있고 아. 빨간색 옷 입는 날이 있습니다. 예. 왜 근데 주식은 올랐을 때 왜 빨간색으로 표시하지? 우리는 빨간색 정당 싫어하는데. 그게 전 세계에 있는 보수 정당 중에 빨간색 쓰는 정당이 이 나라밖에 없대요. 아.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 레드 컴플렉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 희한한 나라고 희한한 당입니다. 미국도 쓰잖아. 공화당. 공화당은 줄무늬잖아. 아. 걔네는 성적이 그게 있으니까 글쎄, 그런데 글쎄. 여기는 잘 모르겠어. 네. 예. 아무튼 지금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한 얘기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고 예. 뭐 판판이 깨지고 있고 지금 저희가 실시간 방송하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 드디어 5만 전자가 돼버렸습니다. 오 그래요? 예. 예. 야. 5만 전자가 됐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 장중 5만이 한번 됐었는데 살짝 들렀다 갔는데. 예. 야, 그러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타격이 이제 입었겠네. 종가 기준으로 5만 전자가 됐어요. 음. 어떻게 하나? 이게 이제 저희가 뭐 삼성전자 언제 들어가세요, 언제 빠지세요, 뭐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삼성전자를 한 번은 다룰만 하죠. 삼성전자는. 예. 왜냐하면 한 1,400만 투자자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증감 변동을 하지만 많았을 때는 뭐 500만 이상이 삼성전자를 그렇죠. 500만 계좌가 삼성전자를 들고 있을 정도니까 뭐 노인분들 빼고 미성년자 빼고 하면은 경제 활동하시는 분 2명, 3명 중에 1명은 한 명은, 삼성전자를 예. 갖고 있던지 가졌었던지 하는 정도니까. 이게 정리해 보면 한 예. 가정당 한 주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주식에서는 어마어마한 주식인 거나 마찬가지고 실제로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은 뭐 더 지대하고요. 압도적이죠. 삼성전자가 뭐 실물 경제 특히 이제 반도체 뭐 이런 거 합쳐가지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어마어마하니까 잘 돼야 되겠죠. 네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어렵다. 뭔가 지금 뭐 암초에 부딪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으면 왜 그런가 정도는 한번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냥 나오는 얘기를 좀 쉽게 정리해 드리면 네. 이제 삼성전자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가전 뭐 세탁기 파는 데도 있고 냉장고 테레비 파는 데도 있고 삼성전자 안에 다 같이 있어요. 핸드폰 네. 파는 데도 있고. 근데 그 안에 이제 반도체 사업부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려운 거의 핵심은 반도체 사업부가 어려워서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거예요. 그럼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안에서 반도체 그러면 반도체 안에서는 그럼 또 왜 어렵나 이렇게 보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반도체를 기성품, 기성 양복, 뭐 마트나 백화점 가면 그냥 사이즈 100, 105 이렇게 사는 기성 양복이 있고 예. 맞춤 양복이 있죠. 주문. 예, 주문해서 나한테 딱 맞춤하는 양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반도체에는. 이렇게 일단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됩니다. 근데 삼성이 야 세계 1등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기성품에서 1등이었던 거예요. 소위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 그거 1등인데 그거는 세계 시장에서 한 35% 정도의 마켓쉐어를 삼성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기성품 시장이니까 기성품 시장에는 그러면 리스크가 뭐가 있나라고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거는 경기를 타요. 네, 반도체 사이클을 아주 잘 타는 겁니다. 우리도 경기 안 좋으면 옷 안 사죠. 경기 안 좋으면 영화 안 보고 하는 것처럼 이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무조건 경기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경기에 반도체 많이 필요해? 그러면 잘 돼.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나요? 세상 만사가 항상 많이 풀리면 그 다음에 또 꼬부라질 때가 오죠. 그리고 경기를 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경기를 타던 말던 어쨌거나 상위 이 마켓시어는 늘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꼬꾸라져도 30%, 잘 돼도 30%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왜 특별히 더 문제냐면 그 기성품 시장에서 못 보던 상품이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잘하는 거는 남자 원버튼 양복을 잘 만들고 있었어요 그동안. 근데 갑자기 2버튼, 3버튼, 4버튼 양복이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럼 삼성이 당연히 그것도 잘 만들 줄 알았는데 네네. 삼성 공장에서 2버튼, 3버튼을 만들어 봤더니 자꾸 단추가 불량이 나고 매듭이 터지고 뭐야 삼성이 2버튼, 3버튼 못 만드는 거야? 그 공장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즉 기성품 시장, 메모리 시장에서는 첫째 지금 경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올 하반기가 정점이에요. 아까 우리가 계속 경기 얘기했지만 정점이 보이면 그 다음은 뭐예요? 꼬꾸라지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선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낮을 때부터 쭉 올라가는 그 타이밍이 제일 좋은 거고 정점이 저기 보여. 그러면 이제 뭐예요? 꼬꾸라질 일밖에 안 남았죠. 네. 지금 자 일단 첫째 경기 산업인데 경기가 이제 정점을 지나가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고요. 두 번째 소위 말하는 이제 메모리 시장에서 새로운 반도체가 등장했는데 삼성이 못하고 있다. 그게 뭐냐?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납품해야 되는 HBM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이 지금 현재 납품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첨단 반도체를 못 만들고 있어요. 뭐 계속 뉴스에 나오죠. 예. 테스트 통과를 했네 못했네. 계속 그렇죠. 나오는 그러니까 게. 결정적으로 기성품 시장에서도 계속 1등을 하고 있던 삼성이 이제 2버튼, 3버튼 양복들만 보면 못하고 있다. AI 시장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라는 게 일단 하나의 문제고. 그럼 나머지 이제 맞춤형 양복 시장.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파운드리. 이게 뭐냐? 예를 들면 애플이 야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 있거든. 요렇게 105에 8은 이 정도 요렇게 좀 만들어줘. 네, 네. 주문 생산이죠. 배고 입어요? 아니요. 예. 100이죠. 그런 거죠. 근데 어깨는 넓은데 팔이 짧아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렇지. 키는 작은데 어깨가 넓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잘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대만의 TSMC예요. 얘네는 이쪽 시장에서 세계 1등입니다. 압도적이죠. 그게 중요하지 진짜. 얘네 맞춤형. 근데 맞춤형이 마진이 더 높죠. 높죠 당연히. 당연히 높죠. 맞춤으로 맞춰주는데.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 잘해야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네. TSMC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65%예요 세계적으로. 그럼 삼성은 여기서 몇 프로냐? 11%. 못 따라가. 그런데 여기를 잡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기성품만 만들다가 야 우리도 저걸 먹어야 되겠어 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어요. 네. 그러면 못 따라가도 그만이야 아닌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기성품 매장을 그러니까 기성품에 하다가 맞춤형 매장을 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매장 냈죠. 월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었다는 투자. 거죠. 원단 들어갔잖아요. 직원 쓰잖아요. 그런데 물량을 못 받고 있으면 뭡니까? 이거는 안진자리에서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돈 나가는 하마가 돼 있는 상황이라 빨리 물량을 받아서 그 고객들한테 맞춤형 양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11%에 멈추고 있냐 이거야 삼성은. 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TSMC보다 기술이 떨어져요. 같은 맞춤형을 삼성 매장에서 맞춰보고 TSMC에서 맞춰봤더니 제가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15%에서 30% 정도 삼성이 더 못 만들어요. 더 떨어져 품질이. 이 매듭이 좀 이상한데. 그 평가가 이미 시장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기술이 일단 떨어지고요. 둘째는 뭐냐면 애플 같은 회사는 삼성에 왜 반도체를 안 맡기냐면 그걸 맡기려면 애플 설계도가 나와야 되고 애플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반도체가 필요한 게 뭔지를 다 까발려줘야 돼요. 근데 삼성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 삼성이 갤럭시 만드는데 쓸 거 아니에요. 경쟁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파운드리 시장에서 핵심은 삼성이 안 되는 이유는 너한테 발주하면 너는 완제품 시장에서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어.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TSMC의 제1 마케팅 방침은 뭐냐면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완성품 시장을. 우리는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는 오더 내리는 대로 만들어만 드려요. 우리는 경쟁 안 합니다. 이런 건데 삼성한테 맡기면 노하우가 셀 가능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기성품 시장과 맞춤형 시장 둘 다 해서 고전하는 이유를 이제 각기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해결이 돼야 삼성이 올라갈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야, 너 파운드리 시장에서 아무리 봐도 기술로 못 따라가는데 그건 있다. 어쨌거나 나중에 시간 걸려서 따라한다고 치자. 이 고객들의 신뢰 어떻게 확보할 거야? 경쟁, 완성품 시장에서 경쟁. 너 분사하는 거 어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일 전에 이재용이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분사 안 해. 예. 딱 잘랐어요. 그럼 뭐야? 분사 안 해도 좋은데
그 신뢰를 회복할 만한 중요한 시나리오 하나가 없어졌죠. 그럼 다른 걸 얘기해 주던지 그거 아니고선 니네는 못 따라가 TSMC 영원히 안 돼. 그러니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또 글로벌리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 저거 뭐 저 시장에서 삼성이 TSMC 따라가긴 글렀구만 이렇게 해서 한번 접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그 메모리 반도 시장으로 왔을 때 보면은 경기는 꼬꾸라지고 있죠. 그다음에 너 엔비디아에 납품할 가능성 있어? 저 HBM 만들 수 있어? 지금도 통과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호재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늦었어. 그래서 이미 하이닉스나 이런 애들이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 오케이 저 투버튼 이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투버튼 만드는 애들끼리 경쟁 때문에 납품엔 성공하더라도 이게 과연 가격 가지고 떼돈이 벌릴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이냐.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단계를 만들어야 돼. 지금 투버튼 유행하고 있으면 우리 포버튼 갑니다. 이 정도까지 한 번에 뛰지 않으면은 당장 그래도 투버튼 못 들어가는 것보다 낫죠. HBM 못 들어가는 것보다 난데 3 들어가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4 이상으로 가주지 않으면은 그것도 사실은 큰 돈이 안 돼요. 그 부분을 삼성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알고 있죠. 근데 못 만들어요 지금. 기술이 안 돼 아직. 우리보다 그들이 더 답답할 아니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알고 있어. 그러면 자. 전망도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야, 구조적으로 암울한데? 암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몇 잘 달- 팔았다 고현주. 그래서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몇 달 전부터 그래서 국내 모든 그 증권에서 나온 애널 리포트 보시면 다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네, 한 달 전에 모건 스탠리가 좀 세게 때려쳐가지고 후려쳐가지고 그건 좀 비난을 받았지만 어쨌거나 기관들이나 이 삼성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삼성이 앞으로 구조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예.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하고 그걸 탈출시킬 만한 모멘텀이 별로 없다는 게 이게 좀 꽤 길어질 가능성도 그렇습니다. 있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일단 위기고 자 그걸 이거 삼성 안에서만 보는 얘기고요. 네. 주식시장에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삼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투자자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사요? 600만 700만 우리 주식시장이 막 늘어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막 사주면 거래량이 늘면서 사겠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수급이 안 나와요. 안 나와도 삼성은 너무 등치가 크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가 사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외국인이 사야 올라가는 거고 외국인이 팔면 떨어지는 시장이에요. 삼성전자는. 그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8만 원 할 때 고현주 평론가한테 팔으라는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그다음에 또 뭐냐. 그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뭐냐면 공매도가 윤석열이 전면 금지시켜가지고 네. 공매도가 없어요. 네. 공매도 없는 시장은 없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왜냐. 올라갈 때도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내려가는 것도 공매도 쳐가지고 벌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복합 전략을 일반 롱숏 전략이라고 이걸 써가면서 막 이렇게 메꿔 가야 되는데 한국 시장이 한쪽 팔을 막아놨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투자할 때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근데 그 짜증 날 때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그 우회로를 뚫고 있어요. 그게 뭐냐. 야, 한국 시장 어떻게 하면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내가 요금 살 수 있지. 근데 내려가는 건 어떻게 배팅하면 되냐. 삼성전자를 팔면 코스피가 그냥 내려가요. 그렇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일부 삼성전자 내부적인 사정만 갖고 고민하기에도 짜증이 많이 함수가 복잡한데 이걸 빼고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 자본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이게 해칭 수단으로 쓰기 너무 좋아. 선물로 그러니까 현물로 사고 삼성 선물로 빼고. 네. 코스피 이게 선물 샀다가 빼고 싶으면 삼성 내려서 거꾸로 치고 이 복합 함수가 위에 한 리그가 더 있어요. 삼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 복잡한 함수를 개인이 두드려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주식이 삼성전자 주식인데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다 영향을 미친다. 뭐냐? 아까 얘기한 구조적인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삼성 희망 없어 그러고 다 팔기 시작했고요. 한국 시장 내려가는 거에 배팅하려면 삼성 내리면 코스피 쭉 내리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물려서 지금 2배, 3배의 악화되는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는 삼성을 던져가지고 코스피를 내려가지고 외국인 누군가는 그걸로 돈을 벌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돈을 잃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 우리 국민들이라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럼 우리 정부가 해줘야 될 일이 있느냐. 그러면 삼성이라는 기업이 해줘야 될 일이 있느냐.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아무도 안 얘기는 합니다. 안 하고 지금 파리 갈 때 술 먹으러 갈 때 데리고 다니고 필리핀 갈 때 데리고 옆에 다니고 뒤에 앉아 세우는 떡볶이 먹이고. 정부가 해줘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보시기에는? 예를 들면 별것도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몇 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300조 들여가지고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용인. 네. 말만 있는 것 같아. 용인하고 아직 뭐 저쪽하고 지적되는 건 별로 없는 SK는 100몇십조 드린다고 예. 하는 거고. 근데 거기 물하고 전기 문제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맞아요. 그때 용수하고. 물이 핵심이라고 예. 아니 거기 또 아리백이 아리백이 있어요. 전기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플 같은 애들이 핑계 대는 거야, 핑계. 야, 우리가 삼성한테 반도체 맡기면 뭐해? 지금 정보 다 세는데 설계도 다 세고 그게 이제 핵심적인 이유. 두 번째 뭐냐면 그러니까 만들면은 너 나중에 거기서 수출하면 너 아리백 저 충족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리스크예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하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기술이잖아요. 근데 삼성그룹의 가장 큰 문제가 어쨌든 이 상속하면서 이재용 회장한테 상속하면서 굉장히 지루한 과정이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네. 뭐 문제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룹의 역량이 온통 지배구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투자라든가 장기적 계획이 못했던 거죠. 그런 문제점이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의 경기 그리고 상황의 문제지만 이거를 끌어온 그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근데 저는 이 삼성전자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좀 비슷해 보여요. 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나라 모든 역량이 지금 정치 문제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배구조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해결될 수도 있죠.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노정된 이 문제들 망가진 것들. 예. 이제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 사실 이런 논의가 지금 필요하다. 자, 네. 이 대목에서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박시동 평론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질문도 나왔는데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들 진짜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6만 원 깨졌어. 물론 이제 리스크가 상당히 클 텐데 네. 결단을 해야 돼. 팔아야 하냐 말하냐. 이거 고민하는 사람 현실적 문제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고현준이만 들고 있어 지금 네. 현재 팔았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원래 옛날부터 삼성전자 그러니까 옛날부터 너무 오래되니까 코로나 이전에 한 3, 4년 전에 들고 계셨던 분들 빼고 그때 막 코로나 직전에 막 동학 개미다 이러면서 남들이 떨굴 때 우리가 맞자 이래가지고 팍 올라가셨을 때 있잖아요. 예. 그게 얼마 그때 그게 얼마 그러니까 쯤 최근에 그걸 거기서부터 최근이라고 해볼게요. 그 최근에 삼성전자 사신 분들의 반 정도 이상이 6, 7만 원대에 몰려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8, 9만 원대에 걸려 있어요. 저 같은 애들이 있었어요. 예, 평균적으로 7, 8만 원에 걸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분들 옛날부터 들고 계신 분들 말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30% 정도 손실날 구간에 들어갔죠. 그렇죠. 고민이 되는 상황이죠. 예, 예전에 던졌어야 되는데. 예. 7만 원이래 지금. 네. 그러니까 저분. 그분들이 많이 몰려 있는 구간이 저 구간이에요. 그래서 뭐 7층에 사람이 있어요. 8층에도 있습니다. 9층도 살려주세요. 이런 게 그런 얘기예요. 웃으면 안 여기 되는데. 사람 있어요. 이런 웃으면 안 거잖아요. 되죠. 예. 예. 그런 상황인데 단도직입적인로만 말씀드리면 당연히 오해가 생기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빼고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제 박시영 대표님이 질문 주신 거니까 지금 저도 편하게 답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 이거 뭐 정답은 없으니까. 정답은 없으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올라가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좀 예. 판단을 해. 그러기 어렵잖아요.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 하락하면 더 하락하지.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그 기준 답안 하나를 드리면 저 같으면 그러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지금 빼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또는 해결된다는 소식을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아니, 저 같으면 그러겠다.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의 답변을 드린다면.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손해 감수하고 지금은 털고 나중에 네. 기술이 좀 개발돼서 호전 가능성이 다시 들어가는 게 낫다. 네, 왜냐면 우리나라 분들이 사실 독박을 좋아하고요. 왕창 따고 왕창 생기는 걸 좋아하는 민족성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바닥에 안 들어가면 더 기다려서 그냥 더 싸게 살 걸. 그다음에 최고점까지 가기 직전에 파시면 조금 더 기다리면 더 팔 걸. 우리 원래 그렇죠. 그런 습성이 있어요. 네. 우리는. 그렇긴 한데 그러지 마시고 바닥 치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고 최고점 직전에 조금 덜 먹고 팔아도 그렇게 손해 아니다.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좀 가지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기다리다가 야 네가 그래서 6만 5천에 지금 5만 원이라고 치면 6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5만 9,500원이니까 6만 원에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7만 원 됐잖아. 그럼 7만 원 될 게 곧 있으면 8, 9만 원 될 것 같잖아요. 그때 사시면 되지. 그 만 원 구간을 버티기 위해서 기다리진 마시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근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다렸다가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갈 가능성도 있다는 그럼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기대하시기보다는 좀 빼놓고 아까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 지배구조 문제,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삼성이 수율을 극복하는가, 또 반도체의 정점이 꺾이고 나면 또 바닥 사이클이 오잖아요. 네. 네, 뭐 그런 부분들 좀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패배를 지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를 좀 가져보세요.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질문 하나 왔어요. 네. 그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만 3전에 투자했다면 그대로 놔둬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액수가 크지 않다는 거지 저분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돈이 있어도 어디 있어?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에게 다 네. 중요하지. 네, 그래서 그것도 새롭게 시작하시라. 아니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뭐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만 지금 들어보면 빨리 빼서 미국 주식 그 우리 니트 모기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줬잖아요. 네. 배당금 많이 그렇죠, 나오는데 그렇죠. 이런 데 넣으시는 게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주가가 그럼 언제 오르겠느냐. 제가 그냥 힌트 드렸던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수율도 좋아져가지고 어디 납품한다더라.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저 분산은 못하더라도 여차저차 해가지고 뭐 저 파운드리 관련해서 뭐 큰 손이 하나 물었다더라. TSMC 관련해서 뭘 좀 잡았다더라.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내부적인 문제. 네. 근데 사실 아까 말씀 좀 안 드렸지만 이광수 대표님 너무 좋은 얘기 하셨는데 삼성 지금 안에 있는 기업 구조가 지금 엉망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그쪽 현장에서 삼성 그룹주 전문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왜냐하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역동적이고 에너제틱하지 않대요. 그래서 뭐 얘기가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관료화됐다는 거야.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대요. 동력이. 그러니까 그것도 기업 문화도 좀 일신이 돼서 옛날처럼 기술의 1등 뭐 세계 1등 인류 삼성 이런 느낌이 좀 오고 그다음에 실제로 엔비디아 시장에서도 조금 뭔가 좀 변화가 있고 자 그다음에 외국인 매수에도 좀 잡히고 이렇게 하고 나서 천천히 들어가도 근데 늦지 지금 않는다. 오늘 들은 얘기는 예. 진짜 암울한 게 아까 네. 안보 리스크 관련해서 여전히 호전적이니까 그거 뭐 해결됐다고 볼 수 없고 봄에 더 심했지만 네. 그다음에 아까 삼성전자 암울한데 네.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코스피의 큰 축인데 네. 그러면 삼성이 회복되지 않고 코스피가 뭐 잘 나갈 일 없고 야 너무 중요한 얘기다. 아, 진짜 지금 삼성이 그렇잖아. 회복되지 않으면 코스피는 회복이 안 돼요. 그렇잖아 지금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까 주식은 상당 기간 아까 임기 끝날 때까지 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정권하에서는 솔직히 국내 증시에 그렇게 큰 전망이 없다. 다만 그 중에 이제 원래 주식은 무엇을 살 거냐를 늘 얘기했고 그때 이야기한 게 2등 주식 중에서 혁신적인 기업 그리고 수출 그것도 기억. 난 다 기억해. 이 사람아. 모범생인데. 그런 거는 잘 옥석을 골라서 사시라.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그런 시점이 오고 있다. 오고 있다. 네. 마치 맞아요. 임기의 끝이 오는 것처럼 주식 살 때도 오고 있는 거죠. 반도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관심 많으시면은 하고 많은 반도체 중에 왜 삼성전자를 꼭 사야 되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으로는 왜냐? 과거로 보면 하이닉스나 예를 예를 들면요. 왜냐면 이등 기업. 너무 주식이 무겁고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확률 함수가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 그 함수 다 맞출 수 있겠어요? 예? 현선물이 어떻게 되고 코스피 현선물 외국인 작전 이런 거 다 아시고 투자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들이 그런 거 생각하고 투자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랬거든. 삼성이 망하겠냐? 그 정도 마인드니까. 이 정도 마인드로 들어갔다가 고현준 마인드죠. 예. 나는 그건 좀 다르지. 그러니까 그런가요? 같이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 투자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많이 빠졌대가 아니고 예. 아까도 이제 박시원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를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빠진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와서 야 삼성전자 많이 빠졌는데 사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죠. 맞다, 맞다. 왜냐면 삼성전자 이제 오를 것 같아. HBM 뭐 예를 들어서 납품하는데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거지. 중요한 그렇죠. 얘기야. 많이 그렇지. 빠져서 사서 많이 빠져서 사는 거는 부동산이라고. 이야. 시점 언제? 이건 부동산. 무엇? 우등생이다. 이거는 진짜. 주식. 이거는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 같이 좋습니다. 야, 참 고민이 됩니다. 많은 분들 또 피눈물 흘리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많이. 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만 다 무겁게 다뤄봤는데 중심적으로 다뤘어요. 정말 중요한 부동산 이야기, 내 집 마련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삼성전자 핫한 어떻게 볼 거냐 전망 이걸 좀 네. 다뤄봤는데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고현준 평론가도 한 말씀 하시고. 네. 예. 곧 포르쉐 타실 박시영 대표님 우등생이라고 히트 초이니 우리 히트채님 멤버십은 참 포르쉐랑 안 어울리지 않아요? 안 어울려요.
거의 그 구겨져서 들어가긴 해야 될까? 저는 아. 저기 어울립니다. 쥐바겐. 그거 딱 부릉부릉. 쥐바겐. 예, 예, 잘 어울린다 진짜. 오 진짜. 예. 아 여기 얼굴에 지바겐이 있네. 아 오늘도 저기 저 버스 타고 오셨는데. 예. 예. 자 끝으로 한 말씀씩. 예. 한 말씀이요. 빨리. 저 책 하나 추천해달래. 철순이니. 네. 아 저거 좋은 회사인지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했는데 그 판단한 법을 공부할 때 추천할 수 있는 공부할 책이에요. 수 있는 책. 한번 알아봐 올게요. 근데 뭐. 근데 박시동 TV 보시면 된다. 네, 제가 앞으로 계속 저 좋은 회사 얘기를 또 드릴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좋아하지 우리 마시죠. 저 박시영 TV하고 시동이크. 위키. 시동이키. 시동 위키. 예. 그게 보면 돼.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예. 뭐 사실 저희가 뭐 많은 얘기를 사실 정치 얘기를 하는 채널인데 저희가 이제 소중하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경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걸 왜 하고 있냐면 경제가 정치에 또 정치가 경제에 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이든 경제든 어려우실 때 한 발 더 나아가셔가지고 빨리 이 정부를 끝장내는데 맞아. 아 진짜로요. 맞습니다. 그래야 뭔가 좀 활력이 생기고 활로가 좀 뚫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투자가 정치다. 정치가 투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치가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좀 많이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이제 안보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외국 그 투자자들이 얼마나 민감해 하는지가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현 정권이 또 이런 어떤 무모한 이 전쟁 분위기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띄우려고 통일부 장관이나 막 이런 등등이 발언을 한다. 그러면 우리 개미들이 들고 일어나요. 너무 좋은 말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역시 저러니까 대표를 하시는 거구나. 맞아요. 진짜 그 주식 하는 개미 분들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 개인 네. 투자자들이 들고 일어나요. 맞아요. 주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 각종 커뮤니티 뭐 맞아요. 소통 방들이 거기서 들고 일어나요. 맞아요. 현수막 붙여야 돼 막. 맞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 맞아요. 일동으로 이런 거 하지 마라. 맞아요. 아니 저 그 얘기하고 싶어.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금투세 얘기 몇 번 했습니다만 다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금투세 때문에 흥분하고 계시는 그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여론전에 얼마나 많이 뛰어드셨어요. 근데 감히 말씀드리는데 금투세가 미치는 영향보다 그런 안보 리스크 그렇죠. 또 이 정권이 이 시장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 중요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거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주가 들고 일어나야 조작에 돼요. 화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도이치에 화내야지. 근데 왜 그건 덜 화내시냐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데. 맞아요. 그렇지. 아니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저한테 전화 온다니 니네 주가 조작을 어떻게 하는데 누가 여기 사냐 한국 주식을 주가 조작 이렇게 하는데 하고도 그 처벌도 안 받는 나라에서 네. 뭔 주식을 하겠냐. 그러니까 저는 끝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아니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들다 그러면서 뉴스를 등한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뉴스 전하는 게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뉴스 얘기만 하면 아이고 듣기도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당돼 있는 지면, 시간이 제한돼 있는 방송 이런 곳에서 뉴스를 접하시면서 맨날 나오는 게 김건희고 명태균이고 똑같은 얘기 나오고 저놈이 저런 거고 막 이렇다고 뉴스를 안 봐. 그러니까 뉴스를 버린다고. 근데 그게 다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래서 내가 힘들면 지금 뭘 하고 있는 놈들이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맞아. 그 판단을 하시는 게 네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정치와 경제는 한 몸이다. 네. 갑자기 술 땡긴다 진짜. 소좀 날 잡아. 네. 자, 놀러 오십시오. 예. 자, 오늘 저희 그 경제마라방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박시영 TV 멤버십 여러분들 오늘 들으신 얘기 많이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고 금요일 날 본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도 방송 나갈 때 또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에 또 저희가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멤버십 회원들 그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거기 네. 자료 바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마라방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